안녕하세요. 이 시간부터는 이제 직업 심리학이라고 지칭되는 거, 그래서 심리학, 직업 심리학 1교시입니다. 상담학을 5교시까지 해서 5시간으로 끝냈고, 심리학도 대강 앞으로 5시간 정도에서 심리학이 끝날 예정입니다. 상담학과 심리학은 약 50%가 같은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심리학 내에서만 특별하게 더 강조되고 요구되는 것은 따로 공부를 그쪽에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첫 장 직업발달 이론에서 봐도 특성 요인 이론은 어디서 공부했죠? 상담학 할 때 공부했죠. 인간은 특성과 요인의 결합체고 그걸 필요로 하는 직업은 세 개가 따로 있고 그것을 과학적 추론을 통해서 매칭을 하면 효과적인 직업 상담이 된다고 보는 견해죠. 이 특성 요인 이론의 시작점은 파슨스지만 완성점은 윌리엄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쪽 공부를 기억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는 또 홀랜드의 직업 선택 이론입니다. 상담학에서는 홀랜드를 크게 다루지 않았으니까 심리학에서 이렇게 홀랜드 이론을 주로 다루겠습니다. 홀랜드는 6가지의 성격 유형, 그런데 환경 유형도 역시 6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육각형을 쳐서 육각형을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하여튼 육각형만 딱 만들어 놓고 여기에 현실형, 여기에 탐구형, 여기에 예술형, 여기에 사회형, 여기에 간섭형, 죄송합니다. 진취형, 자, 진취형, 여기에 간섭형에서 영어로 뭐 R, I, A, 아티스트죠. 소셜리스트, 엔터프라이징 이렇게 해서 자, 영어로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성격 유형, 환경 유형도 육각형 모양인데요. 현실형을 이렇게 육각형의 모양에 따라서 이제 이걸 설명하라. 이것이 과정평가형부터 검정형까지 시험에 단골 손님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현실형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기계 등에 대한 체계적 조작 활동을 즐긴다. 근데 반대 유형이 약하다는 것을 조금 써줘야 돼요. 사회적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사회형일 때도 어떻게 쓰면 될까요? 다른 사람들과 속에서 일하기를 즐기지만 반대 유형이 현실력이죠. 그래서 기계적 능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대표적인 직업 하나나 2개 정도를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탐구형 하면 반대 유형이 진취형이죠. 따라서 탐구형은 분석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정확하다. 근데 반대 유형이 진취형이거든요. 그래서 진취형의 특징이 리더십이거든요. 이게 부족하다, 과학자 유형이다. 그럼 진취형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타인을 조작하는 활동을 즐기고 리더십 같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 유형이 탐구형이니까 과학적 능력이 부족하겠죠. 정치가 유형. 똑같은 방법으로 예술형은 자, 표현이 풍부하고 독창적이고 그러면 이제 반대 유형이 간섭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규범적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면 똑같이 간섭형은 체계적으로 자료를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을 즐긴다. 자, 그런데 예술적 능력이 부족하고 도서관의 사서 유형이다. 이거 쓰는 것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과정평가형부터 법령형까지. 근데 그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은 바로 홀랜드의 5가지, 이 육각모형을 통해서 나오는 5가지의 주요 이론입니다. 이 중에서 4가지 일관성, 차별성, 정체성, 일치성 이 4가지는 꼭 거의 암기 수준으로 자신 있게 쓸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자, 일관성은 뭐냐? 6가지 유형들 중 인접하는 흥미 코드 간의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뜻한다. 자, 그래서 육각 모형으로 따진다면 RI형은
RS형으로 나오는 것보다 일관성이 더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인접하는 흥미 코드 간에 공통성이 많다. 이것을 일관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차별성은 뭐냐? 한 개의 유형에서 나타나는 율사성이 다른 유형에서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 성격. 이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현실형의 흥미지수가 굉장히 높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기계나 도구를 잘 다루는 유형이잖아요. 그럴 때는 사회형의 흥미지수가 낮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 옆에도 낮게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의 흥미가 현실형 쪽으로 규명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한다는데요. 차별성 또는 변별성이라고 합니다. 자, 차별성이 우리가 이렇게 노동청의 직업 선호도 검사로 홀랜드 이렇게 검사를 받으면 이 정육각형, 이론적 육각형 옆에 찌그러진 육각형이 한쪽으로 붙어서 만들어지는데요. 이 한쪽으로 붙어서 만들어지는 형태가 차별성이에요. 그래서 현실형 쪽으로 붙어서 만들어지면 이 사람은 성격 유형이 현실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차별성이 없는 학생들이 보통 이제 중학생들 중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에요.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모든 것이 다 흥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론적 육각형 위에 다시 거의 빨간 육각형이 정육각형으로 나타나버려요. 모든 것이 다 흥미가 있죠. 그러면 이 친구는 사람 관계 속에서 일하기를 즐기는지 예술적 능력이 뛰어난 건지 이게 잘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럴 때 차별성이 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처럼 성인들은 거의 차별성이 정확히 나타나요. 한 개의 유형에서 나타난 율사성이 다른 유형에서는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찌그러져서 붙어서 육각형이 만들어집니다. 또 정체성은 개인의 목표, 흥미, 재능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다. 그러니까 청사진은 설계도니까 미래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발전도상에 있는 청소년이 예를 들어서 현실형 쪽에 흥미를 보입니다. 그러면 이 중학생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은 뭘까요? 현실형과 관계된 직업을 가질 것이라는 직업적 정체성을 느낀다는 겁니다. 또 예술형의 흥미 유형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이 중학생이 나중에 미래에 대한 설계도는 예술과 관계되는 일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직업적 정체성을. 이것이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자, 홀랜드는 이론은요. 개인의 성격뿐만 아니라 환경까지도 논하는데 개인과 환경을 같이 논하는 대표적인 것이 일치성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흥미 유형과 그러면 이건 개인의 성격 유형이죠. 작업 환경 유형이 서로 부합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현실적 성격을 가진 자가 현실적 작업 환경에서 근무한다면 일치성이 있죠. 부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서로 현실적 유형에서 성격이 뭐 사회적 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작업 환경이 그런 환경이라면 일치성이 있다고 할 수 없겠죠. 자, 그러니까 개인의 성격 또는 흥미 유형과 흥미 성격 같은 얘기가 됩니다. 여기서는 성격 유형과 작업 환경이 서로 잘 결합되는 유형. 만약에 결합되지 않으면 일치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데 주의해야 될 점 가끔 있죠. 학생들이 이쪽에 시험에 워낙 많이 나오니까요. 일관성을 써야 될 자리에 내용의 일치성을 쓰고 일치성의 내용을 써야 될 자리에 일관성을 쓰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말이 비슷해서 그래요. 그래서 일관성은 인접하는 흥미 코드 간의 문제고 일치성은 개인의 성격 유형과 즉 흥미 유형과 작업적 환경 유형의 결합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좀 성격이 다르죠. 계측성은 육각형 모델에서의 유형들 간의 거리는 유형들 사이 이론적 관계에 반비례한다. 이게 지금 뭔 얘기냐면요. 이렇게 대각선 길이가 길면 이 점수가 이게 이제 가장 높다고 합시다. 대각선 길이에 반비례하게 점수가 낮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대각선 길이가 좀 더 짧은 쪽은 이쪽이고 그리고 이쪽이고 이쪽이죠. 그래서 거의 인접하는 쪽에는 거의 비슷한 점수가 나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계측성인데요.
이 계측성은 주관식에 거의 쓰는 예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를 쓰거나 아니면 명칭을 정해놓고 쓰는 형태로 가정평가형부터 시작해서 검정형까지 시험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특히 홀랜드 이론은 과정평가형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조심해서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일관성은 인접하는 흥미코드 간의 문제고, 차별성은 이쪽의 흥미코드면 반대쪽 흥미코드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것의 문제고, 정체성은 자신의 흥미코드를 안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직업적 정체감을 갖는 거고, 일치성은 개인과 환경 간의 결합의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큰 틀을 정해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홀랜드는 이론가이면서 동시에 실무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홀랜드는 자신이 스스로 인성 이론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검사 도구를 했는데 이것은 검정령 객관식 준비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BPI는 직업 선호도 검사고 노동청의 직업 선호도 검사가 이걸 바탕으로 합니다. SDS는 자기 방향 탐색입니다. 자기 방향 탐색. 셀프 다이렉티드 서치 라이트 할 때 그 서치입니다. 그래서 자기 방향 탐색이고 BEK는 직업 탐색 검사입니다. 그래서 미래 직업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내담자들에게 사용하는 것이 BEIK인데요. 글자 자체가 날카로운 부분이 많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받네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내담자들에게 사용하는 검사가 직업 탐색 검사입니다. 자, 그다음에 MBS 자기 직업 상황, 뭐 My Vocational Situation인데 자기 직업 상황 이런 겁니다. 이거 좀 영어 대문자와 그와 관련된 내용을 결합시켜서 기억을 해주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그다음에 직업 적응 이론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가 6가지의 직업 상담 이론은 직업의 선택과 결정의 문제지 직업의 선택 후에 직업 적응의 문제까지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상담하기 위해서 공부한 6가지의 직업 상담 이론이 뭐죠? 특성 요인적 직업 상담, 내담자 중심의 직업 상담, 정신욕동적 직업 상담, 발달적 직업 상담, 행동주의적 직업 상담, 포괄적 직업 상담은 어떻게 사람이 직업을 선택하고 결정하는가의 문제고 직업 속에 들어간 이후에 직업에 어떻게 적응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논하지 않았죠. 그러면 직업 세계에 들어가서 직업의 적응의 문제를 논하는 대표적인 것이 소위 데이비스와 로키스트의 직업 적응 이론입니다. 그래서 직업 적응 이론의 내용과 배경을 보면 미네소타 직업 분류 상무 개념을 토대로 발전된 이론으로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욕구 충족을 강조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환경 간의 욕구 충족을 강조한 이론이다. 이 뜻이 뭐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개인이 있을 거고 여기서 환경이 있을 건데 이때 환경은 일반적인 생태학적 환경은 우리가 뭐 논하지 말고 직업적 환경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럴 때 개인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직업적 환경에다가 여러 가지 욕구 수준이 요구해 옵니다. 욕구 수준을 요구해 와요. 자, 직업적 환경의 대표적인 욕구 수준은 뭘까요? 어떤 보수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안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해 올 겁니다. 그러면 직업적 환경은 적절한 강화물을 줄 거예요. 적절한 강화물을 줄 겁니다. 자, 적절하다는 말은 넘치게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또 직업적 환경도 살아있는 생명체, 그래서 이름이 법인, 인간이라는 뜻이죠. 인격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기체처럼 행동하죠. 그래서 개인한테 여러 가지 욕구 수준을 요구해 올 겁니다. 이 직업도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존재하려면 여러 가지 욕구 수준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 욕구 수준을 요구해 올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어떤 과업을 완성하기를, 그것도 성실성과 책임을 갖고 그 일을 치르기를 그 개인한테 요구해 올 겁니다. 그러면 개인은 무한히 충성을 바치지는 않죠.
적절한 강화물을 줍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개인과 직업적, 이걸 이제 직업적 환경이라고 합시다. 자, 그럴 때 이 개인과 환경이 잘 맞아떨어지는 관계. 그러니까 각종 욕구 수준과 적절한 강화물이 잘 맞아떨어지는 이 상태를 우리는 조화롭다고 해요. 조화. 그래서 이것을 개인과 환경의 조화 상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개인도 변하고 직업적 환경도 변합니다. 개인도 변하고, 그러면 뭐 개인이 변하는 것은 나이가 들 수도 있고 혼인할 수도 있고요, 아플 수도 있고, 환경은 글로벌 경제가 아니었는데 우리가 워낙 빨리 글로벌 경제로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뭐 회사 명칭만 해도 막 금성할 때 골드스타, 이게 세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먹어요. 실버스타는 있는데 금성통, 그래서 LG로 바꿔놓고, 뭐 성경은 SK로 바꿔놓고, 첫머리를 따서 바꿨습니다만, 이렇게 글로벌적 환경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 두 환경이 서로 안 맞으면 이 상태가 뭐죠? 부조화 상태. 자, 이 부조화 상태는 생태계에서 많이 나타나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고립된 섬에 토끼가 들어갔다. 그래서 토끼가 풀을 충분히 뜯어먹고 막 자랐다. 그래서 막 토끼가 번식합니다. 무제한 번식합니까? 풀과 토끼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번식하는 거죠. 이게 조화 상태인데 갑자기 거기에 여우가 한 마리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순간적인 부조화 상태가 되겠죠. 근데 아주 오랜 기간이 지나면 뭐죠? 여우 숫자와 토끼 숫자와 풀 숫자가 다시 또 균형을 이루죠. 그러니까 부조화 상태가 조화 상태를 이루는 이 과정을 적응이라고 표현합니다. 적응. 지금 우리가 무슨 적응 이론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직업 적응 이론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업의 세계에서 이렇게 직업 적응 이론을 공부하는데, 여기에 좀 MIQ, MJDQ, MSQ는 잠시 있다 하고, 거기에 대표적인 적응 이론의 적응 양식을 보십니다. 데이비스와 로키스트의 직업 적응 양식은 직업 성격적 측면에서 민첩성, 역량, 리듬, 지구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첩성은 정확성보다는 반응 속도를 중시하는 측면이고, 역량은 근로자의 에너지의 소비량을 말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역량하면 사람이 무능하지 않고 여러 가지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이라고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에너지의 소비량이라고 써져 있죠. 리듬은 다양한 활동성. 자, 활동의 다양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객관식에는 활동의 단일성이라고 문제를 내요. 다양성이고, 지구력은 다양한 활동 수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도 어렵죠. 지구력 하면 시 그만두지 않는 끈기 있는 모습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다양한 활동 수준의 기간이라고 써야 됩니다. 이게 이제 주관식에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역량과 지구력 쓰기가 어렵죠.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관점을, 역량과 지구력은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직업이 갖고 있는 성격적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직업이 역량을 요구한다는 말은 에너지를 소비할 것을 요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구력을 요구하는 것은 내 개인이 지구력이 있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직업적 성격이 개인한테 지구력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력을 요구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죠? 어떤 8시간 일 중에 한 4시간만 바짝 일하고 조금 쉬고 쉬는 그런 일도 있지만은 8시간 내내 움직여야 되는 일도 있죠. 그러면 그 직업적 성격은 뭐예요? 활동 수준의 기간이 8시간 내내.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일은 조금 직업 상담사처럼 땀 안 흘리는 일도 있지만은 굉장히 땀을 흘리는 일은 그 직업적 성격의 근로자한테 에너지를 소비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역량, 개인이 갖고 있는 지구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직업적 성격이 개인한테 역량, 즉 땀 흘릴 것을 요구하냐, 아니면 근무 시간 내내 다양하게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을 요구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쓰려고 보면 국어적 단어로 쓰면 정답이 틀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 파악을 정확히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사람에 따라서는 첫머리 따서 암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민혁 리지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제가 왜 발음을 리지로 했냐면은 느끼한 성격이 나타나게 그렇게 읽은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직업 적응 방식적 측면 또는 양식적 측면인데 이것이야말로 진짜 쓰기 어려워요. 자, 보신 바와 같이 융통성 오면 국어적으로 어떻게 쓰고 싶으세요? 융통성 오면 사람이 고지식하지 않고 어떤 감대한 인생 철학을 보이는 모습 뭐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융통성 오면 개인의 작업 환경과 즉 환경과 개인의 환경 간에 그러니까 환경과 개인 간의 부조화를 참아내는 정도라고 써져 있어요. 자, 끊기는 더 어렵게 써져 있어요. 두 환경이 맞지 않아도 얼마나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가의 측면이다. 야, 이거 진짜 어렵네요. 그죠? 국어적인 의미하고 전혀 달리 나오잖아요, 지금. 쉬 그만두지 않은 어떤 지속적 성격이 끊길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답안지를 쓰실 때요. 이 내 기억이 안 나고 대강 쓸 수 있게 설명을 제가 한번 다시 드립니다. 직업 적응 방식 또는 적응이라는 말은 아까 개인과 환경, 여기서 환경은 직업적 환경이고 이쪽은 개인적 환경이라고 합시다. 이것이 서로 맞지 않아서 부조화 상태가 발생했을 때 이 부조화 상태를 조화 상태로 만들어 보는 노력이 적응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적응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게 뭐요? 그 찰스 다윈의 그 뭐죠? 진화론적인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적응, 적자생존 뭐 할 때 그 적응이에요. 그래서 직업 적응 양식적 측면 할 때 그 적응은 개인과 환경의 부조화 상태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부조화 상태를 조화 상태로 만들려는 노력이 적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조화 상태를 참아내는 정도 그러면 이게 융통성이 되는 거예요. 참아내는 정도. 부조화 상태가 있을 때 아유 나는 이거 안 맞다고 뛰쳐나가는 것도 있고 그대로 참아내는 것도 있잖아요. 그 참아내는 정도가 끊기고 융통성이고 언제까지 참을 것인지 참아내는 기간 언제까지 참을 것인지 아는 문제가 끊기. 끊기. 기후가 변화됐을 때 그러면 이제 부조금 상태가 온 거잖아요. 부조화 상태가. 그러면 그 부조화 상태가 있어도 끝까지 참아내는 것은 뭐 사막에 적응하는 뭐 사막 목도리 도마뱀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참아내는 기간 끊기입니다. 근데 자, 이 부조화 상태가 있는데요. 이것을 조화롭게 만들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죠. 조화 노력. 이거에 바로 적극성이에요. 그 개인과 환경의 부조화 이게 있어도 참아내는 정도가 융통성이라면 언제까지 참을 것인가 하는 게 끊기의 문제입니다면 예컨대 있죠. 우리 병원에 내가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병원에 갑자기 중국인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막 중국말로 물어보는 겁니다. 자, 작업적 환경이 달라졌죠. 한국 사람 반 중국 사람 반 이렇게 와요. 우리 병원에. 그럴 때 새벽마다 중국어 회화 학원을 다니고 있으면 뭐가 될까요? 두 환경 간의 부조화를 참아내는 적극성의 문제가 되죠. 조화 상태를 만들려는 노력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옆에 상담원은 중국인이 지금 50% 이상 오고 있다는 것 자체도 느끼지 못해. 근데 나만 느끼고 있어 지금. 그러면 개인이 직업 성격의 변화로 작업 환경에 반응한 정도인데 즉 부조화 상태를 감지하는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부조화 상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부조화 상태에 대해서 명확히 반응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조화에 반응하는 정도가 반응성. 직업 성격적 측면을 쓰게 하는 시험 문제를 많이 냈고 직업 적응 방식적 측면을 시험 문제 내는 건 검정령 시험에 딱 한 번 나왔는데 맞힌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자, 만약에 과정평가용이나 이런 데 문제를 냈을 때 맞출 수 있는 능력 갖추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쓰기 어려워요. 왜? 우리는
모든 공부에 맞는 기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이제 국어적 성적 실력이잖아요. 근데 그 국어 실력으로 쓸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쓰려면 개인과 환경의 부조화 상태가 앞에 전제가 깔려야 돼요. 그래서 부조화 상태를 참아내는 정도, 참아내는 기간, 조화 상태를 만들려는 노력, 부조화에 반응하는 정도, 이렇게 답안지를 쓰셔야 되니까 꽤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를 만나서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공부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비스와 롭키스의 이론을 개발으로 자, 미네소타라는 대학에서요, 여러 가지 실제적인 개발 검사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개발 검사지의 주 대상은 누구냐면은 취업하기 전 사람이 아니라 현재 직업에서 적응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앞에는 미네소타를 뜻하고 뒤에는 질문지를 뜻하니까 가운데 영어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임포텐스, 중요성 질문지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인데 6개의 가치관과 21개의 욕구를 측정하기 위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질문지가요 190개로 돼 있어요. 그걸 통해서 21개의 욕구를 찾아 교과서에 따라서 20개라고 써진 책도 있는데요. 20개, 21개 왔다 갔다 합니다. 21개가 맞아요. 하나가 더 욕구를 찾아서 21개.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서 6가지의 가치가 나옵니다. 직업적 가치. 그러니까 질문지 190개를 통해서 이 21개의 욕구를 측정해내고 그 21개의 욕구를 바탕으로 6가지의 직업적 가치를 찾는데 그 6가지의 직업적 가치를 쓰는 것이 검정형 시험에 과정평가형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요. 이건 이상하게 한 번만 들으면 암기가 돼요. 왜 암기가 될까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직업적 가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라고 딱 맞았죠. 떨어져요. 자, 여러분이 직업으로서 소중하다. 이런 직업이 나는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직업은 어느 정도 안정성과 편안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위와 성취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키는 일만 하는 거 싫어해요. 자율성. 그리고 나의 이기적 직업보다 나를 통해서 타인이 이루어온 이타적 직업이 훨씬 좋은 직업입니다. 사실은 정치인이나 이쪽이요. 이기적 직업은 아니죠. 하도 방송에서 그렇게 나와서 그렇지 이타적 직업입니다. 타인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몸 하나뿐을 살겠다 이런 것 아니에요. 그 직업이 굉장히 좋은 직업입니다. 그래서 6가지의 직업 가치 한 번만 들으면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했던 직업 가치와 비슷하기 때문에 금방 암기돼요. 안정성과 평안함, 지위와 성취가 좀 있어야 되고 타율보다는 자율, 이기적보다는 이타적 직업이 가치 있는 직업입니다. 자, 그 외에도 여기에 뭐 M자를 붙여서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MJDQ, JD 직무기술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뭐 조금 영어 발음이 곤란한데 satisfaction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이게 만족도라는 뜻입니다. satisfaction. 영어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얼버무려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satisfaction 하면 만족 이런 뜻인데 뭐 직업적 만족도 들어가지만 뭐 성적 만족 같은 데서도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만족 질문지. 이 중에 이제 MIQ 중요성 질문지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 이것의 파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비스와 롭키스의 직업 적응 이론을 공부하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발달 이론을 공부하시는데, 자, 상담학과 심리학이 50%가 서로 중복된다고 그랬죠. 긴즈버그의 발달 이론하면 한상기, 잠정기, 현실기로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어디서? 상담학에서. 그리고 슈퍼의 발달 이론하면 자, 뭐죠? 성장기, 탐색기, 학립기, 유지기, 세특기 전 인생을 논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동네 슈퍼 사장님 만나면 인사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성탐학 유세 그렇게 인사하기로 했죠. 또 슈퍼 이론에 진로 아침은 모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객관식에만 나오는 건데요. 진로 아침은 모형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닥이 자 여기 바닥 맨 아래 생물학적 지리학적 기초에 왼쪽 기둥이 있고 오른쪽 기둥이 있는데 왼쪽 기둥은 자 왼쪽 기둥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지능, 적성, 흥미, 성격, 가치, 태도. 오른쪽 기둥은 환경적 요소예요. 자, 그러니까 뭐요? 가정, 학교, 노동시장, 사회적 환경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상호작용을 하죠. 이 상호작용을 해서 서로 주고받아요. 각각의 역할 문제가 생기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아치문이 생기는데 이 아치문 꼭대기가 자기 개념입니다. 자기. 그래서 아치 지붕은 발달 단계와 역할에 대한 자아 개념이에요. 자, 슈퍼의 상담 과정 6단계 중에서 자 자아 개념 묘사, 심층적 탐색, 자아 수용, 현실 검증, 태도와 감정의 처리, 의사 결정 이렇게 돼 있을 때 1번부터 3번이 자아 개념에 관한 거죠. 여기에서도 보시는 것 같이 이 문, 진로 아치문 할 때 가장 핵심은 이 아치문 아니겠습니까? 그 아치문의 최고가 자아 개념. 그래서 슈퍼는 지나치게 자아 개념을 중시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정도로 자아 개념을 중시했습니다. 객관식의 왼쪽 기둥, 오른쪽 기둥의 내용, 바닥, 그다음에 아치 지붕 모양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 냅니다. 이거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간단하게 합시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 20년 전만 해도 60, 한 2, 3세 먹은 사람, 한갑 넘은 사람, 어딜까요? 생물학적 지정학 지리적 기초도 좀 약했고 또 개인의 어떤 분도 건강 상태가 안 좋고 환경에서도 그렇게 취급을 받아요. 그 상호작용에서 자기 개념은 아 나는 이제부터 뒷방으로 물러나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3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냐? 생물학적 지리학적 토대도 건강하죠. 저도 지금 65세인데 이렇게 건강하잖아요. 자 그리고 개인의 어떤 적성이나 흥미, 성격, 가치, 지능 뭐 모든 것이 열심히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책도 보고 그래요. 그리고 사회적 환경도 저 정도로 나이 먹는 사람은 놀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에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자기 개념은 지금 뭐예요? 나의 역할이 만들어져 있고 나의 자기 개념은 앞으로 10년은 더 진짜 현장에서 열심히 강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책도 더 많이 쓰고 지금까지 인생 동안 책 한 7권 정도 썼는데 이거 말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 학교 이름이 다산인데요. 다산 정의영 선생은 17년 동안 유배 18년에서 17년 동안 책 500권을 썼어요. 저도 열심히 살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자기 개념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지금. 자 이것이 진로 아침은 모형입니다. 슈퍼가 설명을 했죠. 또 발달 이론의 대표적인 사람이 갓 프레드슨. 자뭐 영어 발음에 GOT니까 갓라고 읽어도 되고 소리 나는 그대로 고트 프레드슨의 직업포부 발달 이론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직업포부 발달 이론 할 때 직업포부 발달 이론에서 발달 단계를 설명하기 전에 타협과 제한 이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 자 여러분이 저의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 직업은 절대로 나라는 개념하고 맞지 않다는 직업이 있으실 겁니다. 있죠? 예를 들어 저부터 고백을 하면요. 저는 아직도 주사 맞는데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래서 막 병원 냄새, 주사 바늘 이런 거 보기만 하면 그 너무 무서워요. 따라서 내가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의사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면 나는 뭔가 만들거나 막 제작하는 일은 죽어도 못할 것 같다 이러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사람 갈등 속에서 내가 일하는 것은 못할 것 같다 이러신 분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제한이라고 해요. 자신의 자기 개념과 일치하지 않은 직업 대안을 자기 개념 속에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제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제한되는 개념들의 직업의 범위가 꽤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아, 나는 이 직업은 못 올 것 같고, 이런 계통은 못 올 것 같고,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제한된 개념 외의 것은 하면 할 수 있는 직업들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수명도 짧고, 시간도 짧고, 공부도 또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외부적 환경 때문에 포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걸 타협의 개념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한 과정을 통해 선택된 선호하는 직업 대안 중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이걸 가진 직업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 저는 법률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경제학도 좋아하고 역사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관련된 학문이나 이런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그 뭐죠? 법률 대학원을 뭐라고 하죠? 그쪽을 가서 이제 변호사를 꿈꾼다. 내 개념하고 안 맞는 건 아니죠. 하면 할 수 있는데 주변의 환경이나 내 나이를 생각해 볼 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개념이 타협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과 타협의 개념인데 이건 여러분과 저를 같은 성인들, 다 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설명을 했는데요. 요걸 조금 어린 나이 때도 이 제한과 타협의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 때 제한과 타협은 결론적으로 직업 포부의 문제가 돼요. 자, 왜 그런가는 조금 더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어찌됐건 직업 포부 발달 이론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제한과 타협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갓프레드슨의 직업 포부 발달 이론 이 네 단계를 네 개를 공부하는데 나이까지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힘과 크기의 제한성 3 내지 5세인데요. 자, 요건 조금 이따 있고요. 제한과 타협으로 직업적 포부를 갖는다고 그랬는데요. 힘과 크기의 제한성 3 내지 5세 때는요. 누가 힘이 세고 누가 크기가 큰가에 대한 관심만 있어요. 그래서 3 내지 5세 때도 직업적 포부가 있습니다. 직업적 의식이. 그래서 소방차하고 경찰차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방차, 경찰차 하면서 막연히 직업적 포부를 갖습니다. 그때 물어봅니다. 애들이. 어떻게 물어봐? 소방관하고 경찰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왜냐하면 그 나이 때는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큰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센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관심이 누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이쪽에 관심이 있어.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이런 거. 이 나이 때는 그래요. 키워보신 분은 다 알아요. 자, 그럴 때 만약에 여러분이요 이 친구를 소방관에 관심을 갖게 하려면 소방관이 이겨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이제 힘이 약한 뭐예요? 경찰관은 제한된다는 거예요. 제한 개념으로 제한돼요. 약한 것은 꿈도 안 꿉니다. 그리고 나는 소방관 돼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과정이 구체화되면 직업을 어른이 되면 직업을 갖는다는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자기가 갖고자 하는 어른이 됐을 때 직업을 갖고 되면 힘이 세고 크기가 큰 쪽에 관심을 갖죠. 그러면 반대 힘이 약하고 크기가 적은 것은 제한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성역할 지향성이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성지향성이 아니에요. 성역할 지향성입니다. 그래서 성역할에 근거하여 동성애 어른들이 수행하는 직업을 선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6 내지 8세 하면요 성역할을 알아요. 그래서 애들 이때가 소꿉놀이 할 텐데 소꿉놀이를 이렇게 쭉 옆에서 보면요 절대로 여아가 아버지 흉내를 낸다든지 자 남아가 어머니 흉내를 낸다든지 그런 역할을 안 해요. 이미 성 역할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성 역할을 알고 있는 이 상태에서 자신과 같은 성이 주로 하고 있는 직업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간호원들은 여성이 많이 한다. 그러면 그쪽의 직업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군인들은 누가 많이 한다? 남자들이 많이 한다. 그러면 그걸 제한시켜요. 제한시킨다.
그러니까 자기 개념, 자신의 역할과 맞지 않은 성 역할과 맞지 않은 개념은 제한시키고 자신의 역할과 맞는 직업에 대해서는 포부를 갖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업 포부의 반대편이 제한 타협 이론이니까 직업 포부 발달 이론을 제한 타협 이론이라고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가치 지향성 구내지 13세입니다. 자, 여기 있어요. 사회 계층에 대한 개념이 생긴다. 그래서 직업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 이게 뭐냐면은 직업적 명성이 중요해요. 직업적 명성. 그래서 직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나이 또래는 어떤 직업이 지위가 높고 사회적 계층이 높고 명성이 높은가에 대해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직은 자기가 그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능력 그런 판단은 아직 안 돼요. 어려워요. 군의지 13세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나이 또래에서 얘들이 얘기하는 것을 옆에 들어보면 다 자기 얘기뿐이 못해요. 우리 형아가 우리 삼촌이 우리 엄마가 아니면 다 자기 위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타인의 개념이 생기지 않아요. 군의지 13세까지. 그러면 어디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이돌 그룹이 뭐 명성이 높다. 그러면 나는 아이돌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는 관심이 아직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예교관들이 그럼 나는 예교관 되겠다. 그래서 이때 있죠. 직업적 어떤 자기 꿈 써보라 그러면 어지간하면 장관, 과학자, 뭐 기술자, 아이돌 뭐 다 그래요. 자, 그런데 내적 고유한 자아지향성 14세가 딱 넘잖아요. 그러면 고유한 자아지향성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어떻게 안돼요? 자기 자신은 타인과 구별되는 자기 자신을 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인의 개념이 생겨나는 개점이 이겁니다. 그래서 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가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신의 흥미나 가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직업 분야를 탐색해요. 그래서 자신의 흥미나 능력에 맞지 않으면 제한하려고 하죠.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맞으면 그것을 발달시키려고 포부를 갖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한 타협 이론이라고도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특히 타인의 개념이 생겨나는 것은 14세 이후다. 지금 생각보다 나이들이 어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구체적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갖는 어떤 인지 방식에서 직업적 포부가 들어가는 그런 단계를 생각하시고 혹시 다른 쪽에 뭐 교육 심리학이나 공부하셨으면 대강 피아제의 발달 이론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무슨 분야로 직업적 분야를 한정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나이까지도 기억을 하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쪽 쓰실 때는요, 나이까지 좀 써줘야 돼요. 만약에 직업보호 발달지를 써라 그러면요. 자, 꽤 까다로운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이드만과 오하라의 의사결정 발달 이론은 저쪽 직업적 의사결정 이론에서 공부를 한번 하셨는데요. 그게 지금 뭐냐면은 타이드만과 오하라 하면요.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분화와 통합 이론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써보면 분화와 통합 이론. 범죄 심리학 쪽에서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결정적인 과정이 분화와 통합이랍니다. 조금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분화와 통합 이론은 범죄 심리학 쪽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론인데요. 일단 분화와 통합을 어디서 쓰는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해서 포태를 해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죠? 분화, 가수 분화라고 하던가요? 뭐 2, 4, 16, 254 이렇게 분화가 되잖아요. 분화가 돼서 인간이 되는데 그 분화가 분화된 것으로 다 끝나는 겁니까? 그것이 사람으로 통합됩니까? 사람으로 통합돼서 한 인간이 되는 거죠.
우리 이제 범죄 심리학 쪽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이론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수많은 범죄적 의사가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막 믿기도 하고 저 사람 막 두드려 패고도 싶고 폭행죄죠. 근데 수많은 의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왔다가 그냥 다 나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범죄적 의사가 들어와서 그것이 구체화되고 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와 결합시켜버리면 범죄적 인격이 형성돼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범죄를 범하는 사람은 범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나 수많은 범죄적 의사는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들어왔다 나가고. 그런데 어떤 범죄인들은 그 의사를 자기화시켜서 통합시킨 거예요. 그래서 범죄적 인격체가 형성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은요. 어떤 결과 때문에 처벌되는 것 같지만 실제 형벌적에서 보면 그 범죄적 인격 형성 때문에 처벌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똑같이 죽였지만은 교통사고로 과실로 죽었을 때는 잘해야 과실 치사죄로 최고 죄가 커야 3년 이하 징역입니다만 고의로 살인을 하는 거죠. 범죄적 인격이 형성돼서 그것이 자기화되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결과로 사람은 죽었지만 이쪽은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 이론에서는 분화와 통합 이론이 일반적입니다. 직업 이론에서도 타이드만과 오하라는 이 분화와 통합 이론을 썼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수많은 직업적 의사가 들어와요. 맞습니까? 직업적 의사가 들어왔다 나가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직업 상담사라는 직업적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걸 고민하고 생각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렇게 탐색기, 고치하기 이런 것은 그 생각이 분화되고 그것이 자기와 결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슨적 정체감이 형성되는 거예요? 직업적 정체감이 형성됩니다. 저는 직업 상담사를 건 20년 넘게 강의를 해보면서 느낀 점은요. 처음 학생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직업 상담사로서 적합한 인격체가 아니에요. 조금만 거두면 막 화부터 내고 근데 조금 지나잖아요. 조금 지나면 직업 상담사에 적합한 성격은 이럴 것이라고 스스로 분화해서 결합시켜요. 자기하고. 그래서 직업 상담사에 적합한 직업적 정체감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업이 끝날 때쯤 되면 적절하게 기타 이너 말도 경청할 수도 있고 그전에는 뭐 말 나오자마자 탁탁 자르고 있죠. 자기 주장만 했던 분들이 깊이 듣고 그 부분에 정서나 감정까지 읽어가면서 표현하는 것 보고 속으로 이렇게요. 나 참 강의 잘하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 강의 듣고 그렇게 했을 거니까. 죄송합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어찌됐건 직업 정체감이 이렇게 형성되고 이 직업 정체감에 따라 여기죠. 전 직업기 하면 탐색기, 구체하기 공부를 한번 하셨어요. 선택기, 명료하기. 그래서 이제 직업의 세계에 들어가서는 수능기, 개혁기, 통합기를 거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직업기, 직업 예상기 때는 의사결정이 분화되는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해서 의사결정이론에서 공부하신 거죠. 직업결정이론에서. 자, 여기까지 해서 타이드만과 오하라의 이론을 공부하셨는데 오늘 공부했던 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빨리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빨리 정리해 보시면 직업 심리학에서 홀랜드의 육각 모형은 육각 모형으로도 나오고 그로부터 나오는 5가지 주요 개념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직 객관식 준비하시는 분은 이런 것까지도 좀 해야 돼요. 객관식이 주관식보다 시험 범위가 더 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 적응 이론은 개인과 환경의 부조화 상태를 조화 상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적응이니까 이 적응을 바탕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 자 데이비스와 롭키스트의 직업 성격적 측면과 직업 적응 방식적 측면인데 아직까지는 직업 성격적 측면이 중심으로 시험에 나왔지만은 방식적 측면이 나오면 아마 답안지 쓸 때 기절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국어적으로 접근해서는 두 개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국어적으로 접근하지 않으시고 자, 개인과 환경의 부조화 상태를 조화 상태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니까 그에 맞춰서 쓰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싫으신 분들은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암기가 그 미천이 사실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친한 친구들도 이름도 기억 안 날 때가 있죠. 여러분 지금 암기됐다고 시험 시간에 정확히 암기된 것을 쓸 것이라는 그러한 낙관적인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논리적으로 그런 말들이 비슷하게 끄집어낼 수 있는 논리를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공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발달 이론에서 슈퍼의 진로 아침의 모형과 갓 프레드슨의 직업 포부 발달 이론 이쪽은요 이 네 개를 쓰는 것도 자주 나오지만 제한과 타협 이론 그 자체를 묻는 시험 문제도 있다. 그리고 타이르만과 오하라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교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다음 2교시를 기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